예, 수요일 이른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큰 제목은 세금 폭탄, 예, 세금 폭탄 각오해야겠죠. 예. 이제 세율을 높이는 문제도 있지만 세원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세금 폭탄 문제를 조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주제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하고 이란의 협상 문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예,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가 한 10% 정도 떨어지고 오늘 또 미국의 정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 폭락 문제도 오늘 함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연입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계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협상, 뭐 평화 협상이다 보다도 그냥 협상의 종착지라는 부분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란 전쟁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 우파 색채가 강한 미국의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의 견해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전문가를 비교해 볼 때 이 학식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모로코 출신의 유대인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 그래서 이제 궁금합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이틀 전에 이번 협상은 그냥 시간 벌기고 미국하고 이란 혁명 수비대 사이에 제대로 된 협상 타결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관리하고 또 주가도 관리하고 중간 선거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협상을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단히 현실적인 그런 견해를 제시했는데 오늘도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타임라인에 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죠. 이거는 소수 의견이지만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판단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주류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의 6월 22일 날 판단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평화협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양쪽이 서로 시간을 버는 겁니다. 6월 20일 날 판결이 그리고 6월 17일 날 본인이 내렸던 판결을 한 번 정도 더 인용했습니다. 저는 이란 혁명 수비대 관련 평화협상에 대해서 100% 회의적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에너지 시장의 숨통을 털어줄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판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개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소위 전쟁을 바라보는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평화협상에 대해서 100% 회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란이 경제적으로 재개하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중에 뼈아픈 것이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폭격하고 이란의 철강 산업에 대한 폭격이 큰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관통하는 핵심은 이란의 철강 제조업이 석유화학 원료와 에너지 투입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화학 부분은 공장 건설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철강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산업은 사실상 하나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처럼 기능하고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시스템의 핵심 지지 기반 두 곳을 타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큰 타격입니다. 그냥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재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란 사태를 고려할 때 미국의 중간선거와 기타 미국의 국내 정치적 계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이 전쟁이 곧 끝나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뭐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중간선거를 대비하게 숨고르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잭 킨이라는 분이 미국의 이런 합참의장 같은데 케인 장군 같습니다. 이란의 IAEA 핵 사찰 조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킨 장군이 팍스뉴스에 나와서 논평을 자주 하시는 분 성함 같은데 지네바 연구원 이야기가 또 다른 징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해 선택한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과 평화협상을 원한다고 최소 124번이나 말했지만 결국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종합 전체적인 이야기를 지네버 연구원의 판단을 종합하게 되면은 지네버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평화협상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네버 연구원은 트럼프의 양해 각서를 평화협정이 아니고 에너지 가격 안전을 위한 정치적 선택으로 평가하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안정이 트럼프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란 정권의 군사 인프라가 타격을 입었지만 근본적인 위협은 여전하고 특히 걸프 국가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시간 벌리기가 이번 평화협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유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요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보는데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번에 협상 개시를 통해 가지고 유가가 급속히 안정됐습니다. $100 수준에서 73불 58센트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텍사스 여러분들 기준 원유 가격이 $100에서 73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 70불대에 안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메시지를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최신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란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승리를 작고 환찮게 보이려 하는 가짜뉴스 공세와 반대되는 주장을 일삼았지만 최고 수준의 핵시스를 장기적으로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핵사찰을 수용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핵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만약 이란이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것입니다. 이란의 주요 항구들을 바탕으로 저는 호르무즈 해상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봉쇄 재개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함정은 제자리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제하는 자금 및 제재금은 미국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서 미국 식량과 의료용품 구매에 사용될 것이고, 여기에는 미국 농부들이 생산한 옥수수, 밀, 대두 등 이란이 절실히 필요한 농산물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위기이고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제권을 본인이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팩트 체크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치게 과장된 화법을 사용하지 않느냐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양해각서의 핵심 내용을 본인 관점에서 강조한 것으로 대체로 사실에 기반하지만 일부 표현은 낙관적 해석 또는 강조가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당국이 최고 수준의 핵시스를 장기적으로 무한대로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해봤다.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핵의 투명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감시 사찰이 포함되니까, 그다음에 셋째 호르무즈 해상 유지와 해상 봉쇄 해제는 60일간 보장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이런 과장된 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걸 팩트 체크를 해본 겁니다. 대체로 사실이라는 거죠. 동결자산 해제는 에스크로 등 관리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인도적 목적에 주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체로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니고 대체로 사실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900만 배럴의 원유가 방출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유가는 폭락하고 폭락 수준이라 볼 수 있죠. 100불에서 7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190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대체로 사실입니다. 정확하고. 사상 최대 규모냐, 이거는 다소 가장이 있을 수가 있고, 유가가 70불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메시지를 항상 제가 이제 전달할 때는 과장된 면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팩트 체크를 좀 정확히 해가지고, 그래서 캐나다의 신뢰할 만한 에코노미스트인 제임스 존 박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인용해 가지고 소음을 투자자께서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론을 제임스 존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한 번 정도 더 덧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이한 시각이 존재하고,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이 패배했다, 또 심하게는 항복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올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마침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빌 에크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투자자죠. 투자 성과도 뛰어난 빌 에크만, 퍼싱 스퀘어 CEO 창업자일 겁니다. 빌 에크만,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죠. 빌 에크만이 여러분들 코멘트를 하나 해놨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 퍼스펙티브라는 용어를 쓰죠. 빌 에크만이. 7시간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땐 타임지에 한 저명한 교수가 이란 전쟁에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바스란 분이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그 글을 쓴 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당신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
정치계에 종사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이란 전쟁에 대한 성과를 좀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빌 에크만이 전쟁에 대한 관점. 제프, 당신을 인간적으로나 친구로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하지만 당신이 타임지에 기고한 논리는 저와 미국 모두에게 전혀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글을 쓴 분은 제프리 소네펠더, 예일대학교의, 제가 볼 때는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리더십 연구소를 맡고 있는 이 레스터 클라운 교수니까 석좌 교수 같습니다. 제프리 소네펠더. 대체로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은 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하니까 특히 코네티컷이나 매사추세츠에는 진보 색채가 강하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트럼프를 싫어하죠. 제프리 소네펠더가 타임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패배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로시폴드 벤처스 파트너에 있는 카일 베스란 분이 이 좀 이제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안보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네요. 31만 명 정도의 팔로워가 있으니까 이분이 친구가 쓴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가 40년 정도에 이름 지속된 이란에서 역대 대통령은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란을 망가뜨려서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긴 거지 이란이 이긴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친구의 글에 대해서. 제프, 당신을 인간적으로 친구로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만 당신이 타임지에 기고한 이란 전쟁은 대해서 내 글은 트럼프가 얼마나 큰일을 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는 무시하는 것 같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군사 공격을 간행해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교적 해결책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적국에 자신들의 의사를 강제하기 위해서 전쟁에 불가피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 지역에 테러를 퍼뜨리던 그런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해서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의 설계자들을 다 제거했다. 큰 업적을 남긴 것이다. 그리고 존 레클리프 CIA 국장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핵시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복구에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핵에 대한 보호를 한 것이고 시간을 번 것이다. 그리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란 화폐 가치가 폭락한 것이 전쟁의 큰 성과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겁니다. 다만 정당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이다 보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당신이 타임지에 기고한 기사는 양해각서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 테러 대리 세력을 통해 중동을 장악했던 신정체제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리고 60일 내에 추가 핵 협상 틀을 수용하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성과에 해당한다. 이거는 미국이 항복이 한 것이 아니고 패배한 적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일 뿐이고 물론 이거를 기고한 바스라는 사람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쉽게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까지 끌어낸 것은 트럼프의 결정적인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은 다른 그 사소한 사람이 죽은 거 이런 건 제외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창극을 방강해 온 미국 민주당 관리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글을 당신이 한 번이라도 쓴 적이 있냐. 그리고 당신은 타임지 기고문에서 트럼프를 거짓 승리를 선언한 사기꾼으로 묘사하지만 그거는 옳지 않다. 세계 최고 테러 지역국을 제거하고 핵개발 계획을 무산시키고 경제를 붕괴시키고 항복 조건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로 그렇게 여러분들 패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란 전쟁은 40년 동안 중동에 목을 겨누고 있던 칼을 제거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대체적인 논조는 처음에 좀 격렬하게 반대했던 보수 농객이나 전문가들의 반대 수위를 상당히 낮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냈으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여기에 오늘 이런 글을 찾기가 쉽지 않는데 카일 베스라는 아마 투자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여기 다 서로 아는 사이일 겁니다. 아는 사이니까 여기에 빌 에크만이 이렇게 관점이 다른,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민주당과 비슷하는 그런 견해를 표현하는 예일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교수 주장 트럼프가 패배했다. 거기에 대한 반론 카일 베스의 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본 겁니다. 저는 카일 베스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이렇게 이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되면은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우리말로 관점, 그리고 이제 영어 표현으로 퍼스펙티브란 용어,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한국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다 관점의 문제지 않습니까? 중국을 과대 표장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전문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팍 이렇게 여러분들 뜰 때 대부분 칭송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게 이제 일본이 한참 1980년에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기면서 미국 시장을 공략할 때 저펜 에저 넘버 원, 일본이 진짜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칭찬을 많이 했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분 성함이 에즈라 보겔 교수,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네.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저펜 에저 넘버 원. 한국이 한참 뛸 때는 뭡니까? 한국이 진짜 다르다. 최고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강하죠. 중국이 한참 뜨면 여러분들 이런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의 중심을 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화려하게 성장할 때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게. 중국을 아주 칭찬을 많이 했던 여러분 서구학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90년대 이때 여러분들 가장 인기를 끌었던 미래 전문가 존 네이스빗, 그죠? 이분이 그렇게 중국을 칭찬한 거죠. 그런 칭찬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메가 트렌드, 중국의 미래, 아주 대놓고 이런 중국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극진히 대답을 해서 대접을 한 사람이죠. 지금 오늘 소개하는 것은 미국의 투자업계에서 헤지펀드로 돈을 많이 번 레이 달리오가 유별나게 중국을 칭찬하는 겁니다. 유별나게.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깜빡 넘어가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레이 달리오가 금을 칭찬할 땐 금에 투자를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고 레이 달리오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이 팔로가 220만 명이 되고 이번에 쓴 글도 중국이 조공제도를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일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겁니다. 이 조공제도를 트리뷰트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이런 글을 많이 읽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여기에 한 이게 또 몇십만 명이 읽은 글입니다. 여기에 이 달리오나 존 네이스빗이나 중국을 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중국을 미화하는 거죠. 그게 내 눈에는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견해를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지도층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레이 달리오 글이. 그리고 이 레이 달리오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필연적으로 망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달러 패권을 잃고 망할 것이다. 굉장히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필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근사하게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 양반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읽고 우리가 중국 쪽에 줄을 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레이 달리오 글이 얼마나 중국을 미화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중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은 특별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 특별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일본은 특별하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양적 성장을 기초로 해서 국가가 일어서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다음에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일본이 양적 성장을 주도해가 여러분들 주저앉고 다음에 외환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비용을 치른 것처럼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원을 때리 부어 가지고 투자 성장하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여러분 부을 때는 성장률이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내지만 결국은 양적 성장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못하면 그다음 주저앉으면 중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기다 인구까지 여러분들 지금은 노령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 달리오가 핵심이 뭔고 하니까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동의하지 않지만 레이 달리오가 한 달 동안 여러분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처리하는 모습으로 인해 아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이 제국을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할 건데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 달리오는 돈을 많이 벌었을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미국 패망론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미국이 빚이 많아가 넘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빼앗긴 것처럼 미국 패권의 쇠퇴를 상징하며 대만, 일본, 필리핀 등에 대한 중국의 압력에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대단히 주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미국이 어렵다 이런 견해를 계속적으로 피력하는 그런데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로 자본을 축적하며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물체계 그러니까 조공무역형 새로운 세계 질서의 이행을 가속하고 있다. 세계 질서를 만들기 전에 중국 자신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죠. 과잉 투자에 따라 생산성이 엄청나게 낮아졌고 그다음에 자원을 많이 낭비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처리하는 모습으로 레이 달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벌었다든지 지위가 높다 이러면들 명종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제 자신이 갖고 있는 태도 가운데 가장 제가 사랑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맹신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나이도 있고 하겠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시아 지도자들이 미국이 제국을 유지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레이 달리오가 상당히 수준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뭘 깨우쳤느냐 이거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겠구나. 왜?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이.
말라카 해협만 여러분들 잠가버리면 그냥 중국이 그냥 주저앉게 돼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에너지 자립이 안 돼 가지고 일본이 얼마나 곤혹을 치렀습니까?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나라는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게 레이달리오 눈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 문화, 손자병법, 100년의 치욕 해속 의지와 결합돼 이게 전부 다 감성적인 레토릭인 겁니다. 시진핑 집권 기간 동안 대만 재통일과 지역 패권 강화가 평화적 간접적 압력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모두가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낌이 오면 그냥 그대로 적는 겁니다. 결국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 질서가 약화되고 중국 중심의 위계적 공물체계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런 걸 읽고 여러분들 한국의 지도층들이 빨리 중국에 이런 줄 서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략이 약하면은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좀 딱딱하지만 제가 다루는 것은 똑바로 볼 수 있어야 이러면 산다는 겁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는 겁니다.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이.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런 뭘 이야기해 준 겁니까? 해협 한 둥이만 잠그면 이러면 중국이 그냥 그대로 깔아넣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조적 문제인 겁니다. 에너지 자립, AI 자립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여러분들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큰 테마를 너무나 믿기 때문에 레이달리오 글들이 전부가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젊은 날 학자로서 좀 명성을 누리고 싶었던 그런 욕구 때문에 글을 쓰는 것까지 좋은데 그런데 지나치게 본인 스스로가 돈이 많기 때문에 현자라고 착각해 가지고 본인이 여러분들 주관적인 판단을 전부 다 옳은 걸 생각해 여러분 논리를 전개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에너지 자립이 큰일입니다. 에너지 자립이. 말라카만 잠그면 여러분 그냥 죽는 겁니다. 이번에 그걸 보여준 게 여러분 이란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결코 안 들어오는 겁니다. 뭐 공물체계 손자병법 뭐 이런 거 여러분 다 감성적인 이야기인 거죠. 대만을 어떻게 치겠습니까 중국이.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의 군사력을 봤는데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글을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레이달리오 글 넣고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팩트 체크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 레이달리오는 중국 중심의 공물체제 부상과 미국 패권 쇠퇴를 강조하지만 이것은 중국 공식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중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과소평가하는 듯 비판을 받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지금까지 성장은 양적 자원 투입 위주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일본이 꼬꾸라졌고 그다음에 한국이 꼬꾸라졌고 그다음에 중국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런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먹고 여러분들 뭐 뒤늦게 공부 좀 한다 해가지고 요즘에 저는 글을 거의 안 쓰는데 이 여러분들 그대로 이런 반론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글 잘못 쓰면 이렇게 반론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 에너지 자립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부동산 위기가 5년째 지속되고 엄청난 자원을 낭비해 버렸고 그다음에 또 돈을 다 빼먹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구 구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는 겁니다. 레이달리오가 강조하는 막대한 자본 축적은 대외 흑자에 치중된 것이지 전체 경제 건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러분 중국 기술이라는 게 전부 다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 비롯돼서 그다음에 개량형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물체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이런 거에 넘어가 가지고 중국 쪽에 줄을 서야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한 방에 골로 가는 겁니다. 달리오는 오랜 기간 중국 투자를 강조해왔고 그의 분석이 중국 관점을 너무 수용한다는 지적이 다수입니다. 잔 네이스비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현재 저는 이제 한국은 정권 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태가 돼 있다. 그것도 뭐 그런 가능성이 아니고 그냥 정권 교체로 보면은 그냥 락인 그냥 닫힌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금 폭탄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뭐 양도세하고 무슨 보유세를 함께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한 신문에 다뤘는데 오늘 이게 보시면은 연합뉴스에 주식 및 부동산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포괄 과세가 필요하다. 물론 전문가가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좌파 진영의 전문가들의 황당한 이야기가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죠. 세율을 올리고 세원을 발굴하는 겁니다. 주식 및 부동산 미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은 여러분들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뉴스를 타는 겁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주노총 토론회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로 평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포괄적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주목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한 뭐 진보당의 윤종호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이게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유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된다.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여러분들 부유세 신설과 똑같은 겁니다. 팔지 않더라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분이 창업자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분이 가치가 늘어났으면 그것에 상응해서 이런 몇 퍼센트를 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제어하거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세금 문제로 여러분들 국민들이 두들겨 맞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눈에는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미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친 이야기가 제도화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게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한 것을 막기 때문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즉시 과세해야 된다. 캘리포니아의 보유세하고 똑같은 그런 접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여러분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상태에 4천만 원만큼 이런 가치가 높아진 것을 과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밑에 주로 젊은 분들이 글을 남겼는데 아우성이죠.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때린다고 그럼 미실현 손실은 보조금을 주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떠드는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익인가? 당신들 뇌가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맞냐? 모르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밑에 수십 명이 글을 올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빅픽초님이 올린 겁니다. 국회 포럼에서 주식이나 주택을 실제로 팔지 않고도
발생하는 장부상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내고 가격이 폭락해도 환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매도에 대한 이익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럼 주식 팔아가 이런 갚으라는 이야기죠. 상속세나 정유세와 마찬가지. 그지? 예. 캘리포니아의 보유세가 아니고 캘리포니아의 부유세. 예. 부자들한테 때리는 부유세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건 뭐 모르겠고 그냥 때리면 맞았어. 네. 이런 것이 않습니까? 그지? 결국 멀쩡한 자산을 팔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강제 청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장부상익의 상당 부분은 통화같이 하라고 그러는 명목상 증가분입니다. 1년에 이름도 통화량을 한 10% 정도 증가시키게 되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죠? 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간 것은 통화량 증가 부각이 실질적 경영상의 여러분들 그런 능력에 따라서 두 가지를 합친 거죠. 그냥 가만두더라도 달러화 기준으로 1년에 7에서 8% 정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통화가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그만큼을 가시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이후에 그 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달러화 기준으로 1년에 7에서 8% 정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달러화 자산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S&P 500의 자산 가치 증가의 8% 정도는 통화가 증가된 거죠. 한국 같으면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1년에 한 13% 정도 떨어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효과를 그대로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입법화할 수가 있겠죠. 제어장치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곳이 세금을 이제 만들겠죠. 정권 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조세 정책이든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높은 세율이 자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더 많은 돈을 뜯겨야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지출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세원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가 사라지게 되면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원하는 것은 거의 무엇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각오해야 될 현실이고 옳고 그름을 떠나 구조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옳은 것은 아닌데 그지? 안 팔았는데 세금이 오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막을 건데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그쪽이 다 갖고 있으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집이든 간에 다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교체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참 큰 도전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오늘 이 내용은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1년 만에 대기업의 고용인구가 10,000명 줄었네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 이쪽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사이에 1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4대 그룹의 일자리. 해법은 노동개혁분 이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는 이야기고 4대 그룹의 이름들 일자리가 1년 사이에 10,000개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AI 혁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AI 도구를 사용해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사람이 과거에 AI 등장 이전에 비해서 3배, 5배, 10배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량을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배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으면 9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런 데 대한 사회적 반감 같은 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AI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 이야기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여기서 다룬 사람 현업에 있는 CEO가 심지어 이런 100배 1000배까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젊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1년 사이에 10,000개가 여러분 늘어난 겁니다. 벌써 AI 혁명의 파급 효과가 4대 그룹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사람을 뽑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명 20명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1년 사이에 10,000개 자리가 4대 그룹에 사라진 겁니다. 그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랄 거라는 이야기죠. 핵심은 AI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10명분 20명분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그냥 쓰나미 같은 것이 여러분들 그냥 닥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선언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기업 4대 그룹 고용이 일제히 줄었습니다. 전체 대기업 고용의 양 0%를 차지하는 삼성, SK, 현대차, LG의 작년 말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12,300명 감소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도 AI 쓸 거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사람이 10명 몫을 할 수 있는 거죠. 20명 몫을. 그죠? 삼성의 고용 증가세는 8년 만에 처음 꺾였고 반도체 호황을 누린 SK도 고용인이 3,699명 줄었습니다. 대기업 한 건당 1만 명을 고용했던 대기업 고용 신화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경보 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극복하겠습니까? 괜찮은 여러분들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점점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한 명을 뽑으면 여러분들 평생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여러분 보수적인데 거기다 이런 AI라는 도구까지 여러분들 합쳐졌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거죠. 미국처럼 고용시장이 유연해 가지고 일자리에서 나오면은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오늘 내용 가운데 제가 이게 아주 중요하게 본 겁니다. 물론 뭐 다 예상하던 거죠. 다 여기 AI 도구를 다 사용하실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현저하게 줄겠네요. 일자리가. 한 명이 10명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노동계획이나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건 뭐 현실적으로 그냥 해보는 소리지 않습니까? 사회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을 상실해 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 문제 오늘 투자 문제 아니고 하나 더 하고 이러면 넘어가야겠네요. 자,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 만사가 다 여러분들 교훈인데 유럽의 상황을 이렇게 한 분이 전하는데 뭐 이제 유럽의 불법 이민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카를로 마틴이라는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불법적인 활동을 한 이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의 자전거를 이제 네덜란드 경찰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압수하는데 대드는 거죠. 대드는 거죠. 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개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압을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는데 여기 보시면은 카롤 마틴이라는 분이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에서 경찰관이
개입을 거부한 아프리카계 무슬림과 대치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인은 자전거가 압수당하는 것을 거부하며 경찰관의 오토바이를 잡으려 했고 결국 대치 상황으로 이어져 체포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분이 무슨 이야기한가, 왜 이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왜 이 사람들은 경찰관이 갖고 있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민자를 받아들인 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배운 게 없으니까, 문화적으로 이런 문화에서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현대 문명이 가장 크게 덕을 본 쪽이 결국 유럽 문명이지 않습니까? 앵글로색슨 문명이 여러분들 지금 현대 문명의 기저이자 기초가 됐는데, 그게 법치, 자유주의, 민주주의, 개인의 기본권,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나머지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는 아직도 여러분들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떤 권위도 존중하지 않는 거지, 그걸 가르쳐가면서 여러분들 끌고 가기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를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인 거죠. 이번에 영국 총리가 물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착하게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영국 총리가 국경 관리에 실패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에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권위를 존중하는 걸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르쳐서 여러분들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당연히 법을 어겼으면 여러분들 경찰관의 명령이나 지시나 권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분의 이런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월드컵에서도 스페인 국적에 아마 무슬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스페인 대표팀의 월드컵 첫 골을 넣은 선수가 골을 넣은 뒤에 땅에 입을 맞추고 무슬림 신에게 기도합니다. 스페인 너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거냐, 뭐 무슬림 뭐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장면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경기를 지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10분 동안 한 게 아니고 그만큼 오래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10분 동안 여러분들 알라 신에게 여러분들 기도한 것이 꼭 10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유럽의 여러분들 많은 공공장소에서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도로도 점검하고 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10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 경기 중에 알라 신에게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했다, 그렇게 불만을 피력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나라 유럽 전체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에 아프리카 출신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모교를 방문했는데 영상을 만든 사람이 죄다 여름 전부 다 백인은 없는 겁니다. 아일랜드에서 아프리카계 아일랜드 축구 선수 멜레닉 알리가 모교를 방문해 학생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 대부분은 아프리카인, 인도인 또는 무슬림이었고 아일랜드 아이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이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구의 절대적 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유럽에서 큰 문제네요.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런던 이야기입니다. 런던 이야기. 런던 이야기에는 행인을 공격하는 그런 이민자가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런던에서 아프리카인이 백인 남성을 공격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백인 남성을 잡아 체포했습니다. 그 후에 과체중 경찰관이 그 백인 남성의 다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배신자들이 외국 침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런던 시장과 노동당은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이슬람은 서구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차별법 같은 데 따라 가지고 오히려 영국에서 백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X상에서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상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여기는 또 여러분들 뭔고 하니까 벨지움입니다. 벨지움. 벨지움 보시면은 벨기에 몰렌에서 경찰 건물 중에 불법 이민자가 유압제액으로 경찰관 3명을 공격했습니다. 부상당한 경찰관 중 2명은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 상태입니다. 공격자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유럽의 정치인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왜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는 겁니까? 보통 시민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차별 금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흔히 이야기하는 동정적 여러분들 자살이라는 그런 개념이하고 똑같은 거죠.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왜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는 겁니까? 법이 엄격해야 되는 거죠. 자기 나라 국경을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자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또 여러분들 프랑스의 레만이라는 데입니다. 이분이 기자입니다. 기자가 여러분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침을 뱉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 르망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폭력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 빈센트 라피에르를 폭행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기자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다시는 이 도시에 오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유럽에서 왜 이런 일들이 그냥 참고 있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민자들이 다가와가 자기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두 사람이 와가지고 취재 중인 기자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가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또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한 미친 여러분들 북아프리카 출신의 여러분들 이민자가 불법이겠죠. 그냥 여러분 거리에 앉아있는 그런 의자들 전부 다 이런 가게에 던져가 유리창을 깨고 있는 겁니다. 공권력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창을 깨가지고 여러분들 암스테르담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프리카계 이민자가 아무 이유 없이 레스토랑을 파괴했습니다. 가게 주인과 이웃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거의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좌파가 유럽에 데려오겠다고 했던 의사들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민 문제를 국경 관리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은 이렇게 여러분 턱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인간 사회에서 불법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블로컨 윈도우 시어리 깨진 창문 이론처럼 작은 무질서가 빠르게 확산됩니다. 바이러스처럼 한 번 용인된 작은 불법은 더 큰 불법과 폭력을 불러오고 결국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살적 공감이란 범죄자나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다한 동정과 관용이 결국 자신과 사회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선의에서 시작되지만 무질서와 공격성은 바이러스처럼 정식시켜 결국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강력한 법의 집행과 규율 그리고 국경의 단속은 그런 것이 없으면 사회는 점점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곳이 됩니다. 유럽이 제각각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국경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안 지켜지는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는 정치인들이 덕실덕실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음 주제는 투자 방송을 들어가겠습니다. 투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